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지은이, 류예인. 편행곳, 스몰빅 미디어. 심리학은 인간관계에서의 오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중서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번 책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라는 책은 동화 속 캐릭터의 상태를 통해 심리학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만큼 심리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유명한 동화 속 캐릭터들의 심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심리학 이론과 연결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 초보자뿐 아니라 동화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지식을 한꺼번에 잡는 동화로 읽는 심리학.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개미와 배짱이의 만족 지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보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4살에서 6살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15분 뒤에 방으로 다시 올 텐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라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15분을 꾹꾹 참고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다시 말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참는 것은 인내력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 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은 것처럼 말이다.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이 있다.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개미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것은 항상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반면 배짱이는 현재의 행복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무사 아싸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현재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넛지라는 책에서 당신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카르페디엠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사라진 15분 동안 아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마시멜로를 바로 먹고 흥미거리를 찾아서 15분을 알차게 보낸 아이가 선생님이 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을지 말지 갈등하며 15분을 힘겹게 기다린 아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육체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괴롭다. 백설공주의 접촉이한. 동화에서 백설공주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살인 청부업자인 사냥꾼에게 죽을 뻔하다가 사냥꾼이 그녀를 가엾게 여긴 덕분에 겨우 살아난다. 허리를 꽉 조이는 레이스 끈과 독이 묻은 피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에게 자꾸만 문을 열어준다. 도대체 왜 백설공주는 자꾸만 문을 열어주었을까? 그것은 아마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의 집에 종일 혼자 있었다. 그러니 분명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움에 문을 열어준 것일 수 있다. 누군가와의 접촉이 필요해서 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이 전쟁 고아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는데 이탈리아의 한 보육원은 시설이나 식단의 영양 상태가 좋았으며 위생을 중요시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격리해서 키웠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했던 다른 보육원의 아이들보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게다가 생존한 아이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가 원숭이를 이용해 접촉이한 실험을 진행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하고 철사로 된 엄마와 헝겊으로 된 엄마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철사로 된 엄마는 촉감은 별로였지만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헝겊으로 만든 엄마는 촉감은 따뜻했지만 우유병이 없어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새끼 원숭이가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 매달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비껴갔다. 새끼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엄마를 온종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서는 우유로 허기만 채웠다. 더 놀라운 것은 큰 소리나 위협이 가해지면 헝겊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할로우의 새끼 원숭이 실험을 통해 아기가 엄마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과거의 찬장 이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청결했던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죽어간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바로 애정이 담긴 접촉의 부재 때문이었다. 다시 백설공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백설공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새도 없이 말이다. 또 백설공주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왕이어서 딸을 직접 보살피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녀들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백설공주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거다. 마치 이탈리아의 보육원처럼 백설공주에게는 청결한 환경과 풍부한 음식만 제공된 것이다. 그러다가 새로 맞이하게 된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 이를 피해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난쟁이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 그동안 백설공주는 온종일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백설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과연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접촉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은 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피부에는 C그룹 촉각 신경섬유라는 것이 있다. 이 신경섬유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데 이 정보가 뇌섬엽으로 전달되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 엔돌핀을 통해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안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에서는 접촉을 단순히 접촉이라 하지 않고 접촉이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백설공주가 자꾸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접촉 위안을 받고 싶었던 백설공주의 필사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관계로 인해 받는 상처는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계로 인한 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건강심리학자 로블즈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중내 산해해도 부부일 때가 혼자일 때보다 암이나 우울증, 독감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다.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낫다. 인어공주 만족자의 법칙.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간의 다리와 맞바꾼다. 그런데 인간이 되면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기어이 인간이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을 한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인어공주가 태어난 곳, 즉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은 바닷속 인어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인어공주가 속하고 싶은 집단은 바다 밖 인간들의 세상이다. 여기서 인간 세상이 인어공주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를 인어공주의 준거 집단이라고 한다. 준거 집단이란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어공주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바다 세계를 소속 집단으로 하면서 바다 밖 세계를 준거 집단으로 삼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인간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왕자를 만나지만 왕자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왕자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만나러 온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왕자를 포기하고 그를 칼로 찌르면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인어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생각의 기준도 인어사회에 있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한다. 이런 언니들한테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의 선택은 당연히 무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어공주를 인어사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또 언니들에게 왕자를 칼로 찌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왕자는 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언니들과 다르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니들의 권유는 인어공주에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만 준다. 그러면 인어공주는 인간 세상을 택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을까?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하버트 사이먼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구분했다. 극대화자란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선택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극대화자는 선택하기 전에 선택 가능한 모든 영역을 확인하며 선택의 폭을 극대화한다. 반면 만족자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어공주는 인간의 다리를 얻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맞는 선택지가 생기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했으니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어공주는 만족자라고 볼 수 있다.
극대화자와 만족자가 선택하고 나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내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극대화자와 만족자는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극대화자는 미처 고르지 못한 다른 선택지들을 생각하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후회한다. 하지만 만족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족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자신이 한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다.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다. 그녀는 행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어공주는 만족자이기 때문이다. 만족자는 극대화자보다 언제나 행복하다. 극대화자는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택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선택 결과의 좋고 나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모든 선택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어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이란 내 생각의 모순이 존재할 때 이러한 모순을 불쾌하게 여겨 이를 감소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고른 선택지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이미 내가 선택한 것의 좋은 점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선택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은 더 노력하지 않는다. 짧아진 바지, 링겔만 효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딸 셋이 살고 있었어요. 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자신이 아버지를 제일 잘 모신다고 뽐냈지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세 딸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녀라고 칭찬했어요. 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어째서 자기 딸들보다 더 칭찬받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부자가 선비의 집을 방문해서 보니 점잖은 선비가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선비가 새로 지은 옷의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 딸들에게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딸들이 돌아가며 한 뼘씩 줄여놓아 바지가 세 뼘이나 줄어들어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 딸들의 효심을 시험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너무 기니 누군가 한 뼘만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바지는 하루가 지나도록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부자는 딸들을 불러 왜 바지를 줄이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서로에게 미루며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한숨 쉰 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부자는 자기 딸들이 제일 가는 효녀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바지 길이를 줄여달라는 작은 부탁도 서로 미루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부자의 딸들은 아버지의 바지를 줄여놓지 않았을까? 정말 불효녀라서 그런 것일까? 물론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딸들은 불효녀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만약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짓단을 줄여놓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딸들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효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동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당장 주위만 둘러보아도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대학에서 혼자서는 과제를 하면 열심히 하지만
팀으로 과제를 하면 서로에게 미루거나 요령을 피우며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향은 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짙어진다. 또 친구들끼리 캠핑을 갈 때도 서로 가져와야 할 것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링겔만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링겔만은 집단 속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다리기로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실험 결과 줄다리기에 한 명만 참여하면 그 한 명은 자신의 힘을 100% 발휘했다. 그런데 두 명이 참여하면 각 개인이 쓴 힘은 93%, 세 명이 참여하면 85%, 네 명이 참여하면 49%로 계속 줄어들었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사용하는 힘은 더 줄어든 것이다. 이름하여 집단 속의 게으름, 즉 무임승차가 일어났다. 링겔만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이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세 딸 역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게으름을 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할당 전략이라고 한다. 단체로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내 몫까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최소화 전략이 있다. 최소화 전략이란 적은 힘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한다. 그럼 링겔만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대답은 동화 속 선비의 세 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선비의 세 딸은 모두 이 일은 내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바지 길이를 한 뼘씩 줄였다. 그 결과 선비의 바지가 세 뼘이나 짧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 시너지 효과는 링겔만 효과와 반대로 작용한다.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링겔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100명보다 이 일은 바로 내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10명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링겔만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각자의 할 일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다. 애초에 부자가 너희 중에 아무나가 아니라 첫째 딸에게만 바느질을 부탁했더라면 부자도 자신에게 딱 맞는 바지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비도 마찬가지다. 막내딸에게만 부탁했더라면 무릎이 다 드러난 바지는 입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은 피자 두 판의 규칙으로 소규모 인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한 팀의 최적 규모는 피자라지 사이즈 두 판으로 다 같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6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이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한 끼 식사에 피자 두 판 이상이 필요한 팀은 너무 크다며 이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피자 두 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인원이어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은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낯선 사람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 경우 내가 속한 집단의 성공을 나의 성공만큼이나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링겔만 효과를 줄이려면 집단 구성원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다. 더불어 막연하게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하거나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일 각자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10개씩 제출하세요라고 하거나 무사고 100일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일단 선택하면 다른 것을 더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저는 제가 극대화자와 만족자 중 만족자의 성향을 가졌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결국 좋은 선택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 너무나 맞는 말 같아요. 이 책 속에는 25편의 동화와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지실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낭독책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의 독서 낭독은 계속 이어집니다.